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눈이 허리춤까지 차오르던 어느 깊은 상월 마을 이야기입니다. 조선 팔도에서 도자기를 가장 잘 굽기로 소문난 이 마을에도 어김없이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흰 눈을 잔뜩 이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가을 물조차 꽁꽁 얼어붙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은 산허리를 휘감고 내려와 초가집들의 헐거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그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의 작은 창문 하나에는 아직 희미한 호롱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공 민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물레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흙덩이가 그의 거친 손바닥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마디는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물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굳어가는 손을 녹여보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흙을 만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흙과 불만이 그가 세상에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빚고 있는 것은 투박한 사발이었습니다. 매끄럽고 화려한 청자가 아니라 서민들이 국을 담아 먹는 질그릇이었습니다. 흙을 어루만지던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5년 전 이 마을을 떠난 연화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한양의 세도가로 팔려가듯 시집을 갔던 그녀였습니다. 떠나던 날 연화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훌륭한 도공이 되어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고 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민우는 세상과의 문을 닫고 오직 도자기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도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땔감을 구할 돈이 없어 가마에 불을 지피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그래도 민우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 그녀가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릇 하나를 내어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완성된 그릇을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한숨은 허공에서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는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는 아낙네들의 입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5년 전 떠났던 이 진사의 딸, 연화가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금이환양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몸으로 쫓겨나다시피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시댁의 재산을 탐하다 쫓겨났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남편을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여인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유교적 질서가 엄격했던 그 시대에 출가외인이 되어 떠난 딸이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마을의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의 신성한 가마터에 부정탈 것을 걱정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에 질녘이 되자 마을 어귀에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체구에 낡고 해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긴 장옷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거부하는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습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릴 때마다 눈 덮인 땅 위에는 불규칙하고 처참한 발자국이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길가에 나와 있던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없는 과부가 왔다며 놀려대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장옷자락을 꽉 쥐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장곳 사이로 언뜻 보이는 그녀의 손등은 거칠게 터져 있었고 손톱은 다 빠져 뭉개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은 그녀가 다가오자 기겁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물동이를 챙겨 들고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길을 터주며 멸시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노파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마을에 수호신이 노한다며 썩 물러가라는 호통이었습니다. 그 매정함 속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향한 곳은 그녀가 나고 자란 친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집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구석진 곳,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폐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쓰던 낡은 가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하게 허락된 쉴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장옷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에는 끔찍한 화상 흉터가 붉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측한 모습에 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길이 그녀의 살을 파먹고 지나간 듯한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녔는지, 왜 세상의 시선을 피해 숨어야만 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폐가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눈밭 위에 쓰러진 그녀의 모습은 꺾인 꽃 한 송기처럼 처연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잃어버린 목소리는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땅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작은 얼음 구슬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재회였지만 이런 모습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에게 외간 남자가 다가가는 것은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고 그녀를 더 큰 공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연화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낡은 천에 쌓인 그 물건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의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버렸어도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 고독한 그림자 하나가 긴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눈보라는 거대한 짐승처럼 마을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바른 칼날처럼 날카롭게 휘날렸습니다.
낡은 가마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연화의 몸 위로도 하얀 눈이 수위처럼 쌓여갔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가늘게 떨리던 속눈썹마저 얼어붙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겨울잠에 빠져드는 나무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죽음의 문턱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우는 방 안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그녀를, 그것도 저런 몸으로 돌아온 사람을 차가운 눈밭에 방치해 둔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벽에 걸린 낡은 소못을 챙겨 들고 호롱불을 손에 쥔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폐가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화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민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아래 눈 속에 파묻혀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호롱불을 눈 위에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미친 듯이 눈을 파헤쳤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연화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소못으로 그녀를 감싸고는 가벼운 그녀의 몸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천이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방 안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려던 민우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호롱불 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왼쪽 얼굴과 목덜미는 처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얼핏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불에 데인 흉터는 붉고 울퉁불퉁하게 엉겨 붙어 있었고 그 범위는 쇄골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운 피부는 화마가 핥히고 간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흉터 하나하나가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비명처럼 지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연화의 흉터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혐오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치는 연민이자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민우는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과 손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의 손길은 지극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얼어붙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고 입김을 불어녹이며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연화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낯선 천장이 들어오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였다는 수치심과 또다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자 눈물 젖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우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억지로 그녀의 손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화야. 나야. 민우야.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가 여기 있어. 민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흉터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연화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굳어있던 몸에 힘을 풀고 민우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억눌러 왔던 5년의 서름이 소리 없는 통곡이 되어 민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애틋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어버린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찬 기운이 돌던 민우의 방은 연화의 손길이 닿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끓여낸 소박한 된장국에서는 옛날 어머니가 해주던 깊은 맛이 났고 구멍난 문풍지는 꼼꼼하게 덧대어져 더 이상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의 손길에는 힘이 넘쳤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감에 불을 지피는 날이면 연화는 옆에 앉아 불길을 조절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불을 다루는 그녀의 솜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불의 색깔만 보고도 온도를 가늠했고 장작을 넣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민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양반집 며느리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불과 흙과 씨름하며 무언가를 익혀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던 연화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소중히 모셔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민우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불에 그슬려 가장자리가 타버린 낡은 서책 한 권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씨앗이 담긴 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우가 서책을 집어들어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빽빽한 한문과 함께 복잡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도공들 사이에서 전설로만 내려오던 사라진 고려 청자의 비색을 재현할 수 있다는 비취 유야기의 제조법이 담긴 비기 에미지였습니다. 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서씨 가문이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쌓게 해준 1급 비밀이었습니다. 연화는 붓을 들어 종기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서씨 가문이 이 비법을 훔쳐 자신들의 것인 양 행세하며 진짜 주인인 힘없는 도공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서판서 부인이 유약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어진 며느리를 제거하기 위해 가마터에 불을 질렀던 그날의 참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화상은 그날 밤 서책을 지키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얻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도공의 땀과 눈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제 얼굴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연화가 쓴 글을 읽는 민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쫓겨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도공들의 혼을 지켜낸 투사였습니다. 그녀의 흉터가 더 이상 아픔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은 숭고한 증표였습니다. 민우는 서책을 덮고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지켜온 이것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저들이 훔쳐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흔들리는 호롱불 불빛이 비치며 마치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작은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흙과 불,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낼 기적이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상월 마을에 눈이 녹아내리며 대지는 질척거리는 진흙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민우의 가마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와 연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흙을 빚고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들의 정성을 시험하는 것인지 결과는 좀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기존에 알던 방식대로 유약을 만들어 입혔지만 가마문을 열 때마다 나오는 것은 칙칙하고 탁한 빛깔의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흙과 불, 그리고 유약의 조화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깨진 그릇, 조각을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그의 눈은 퀭했고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까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탓하며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민우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흙도 불도 아닌 바로 유약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씨 가문에서 훔쳐낸 비기에는 일반적인 재료 외에 특별한 배합 비율과 숙성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지쳐 잠든 사이 연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부엌 한 구석에서 그녀는 보따리 속에 숨겨왔던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 카운 특정한 돌가루와 콩대 태운제를 가져와 비기에 적힌 대로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절구에 재료를 넣고 빻는 그녀의 손놀림은 신중하고도 경건했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염원을 담아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연화는 완성된 유약을 큰 독에 담아 밀봉한 뒤 아궁이 옆 따뜻한 곳에 두어 숙성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 할 때 연화는 민우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독을 가리켰습니다. 민우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깊고 푸른빛이 감도는 걸쭉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흙내음과 풀냄새가 섞인 듯 단 오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우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맑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에는 연화가 직접 유약을 바른 그릇들을 감아 안쪽 상석에 배치했습니다. 며칠 동안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가마 곁을 떠나지 않고 불의 색깔을 살폈습니다. 불이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투명한 백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태워 그릇에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불을 끄고 가마를 식히는 인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마 문을 여는 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과부가 돌아와 도자기를 굽는다는 소문에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감아 입구를 막았던 벽돌을 허물었습니다. 훅 하고 뜨거운 열기와 함께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첫 번째 화병을 보는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누구도 보지 못한 색깔이었습니다. 비색, 회의색, 비가 갠 뒤에 맑은 가을 하늘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 옹달샘의 푸른 물빛 같기도 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옥빛으로 빛나고 그늘에 두면
깊은 청색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조화였습니다. 표면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마치 얼음장 무늬처럼 아름답게 퍼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화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옮겨놓은 듯한 예술품이었습니다. 연화의 흉측한 외모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재능이 세상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화병을 받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설로만 듣던 고려의 비색이 아니더냐.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이런 보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멸과 조롱의 시선은 경이로움과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몽둥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서판소댁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흉악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저 년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주인집의 보물을 훔치고 불을 질러 시어머니까지 해하려 한 요물 같은 년. 집사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사는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년을 포박해라. 그리고 훔쳐간 비급을 찾아내라. 왈패들이 연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민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왈패들을 향해 도자기를 굽는 쇠꼬챙이를 겨누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누가 감히 죄 없는 사람을 해하려 하느냐. 민우의 기세에 왈패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집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죄가 없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댁의 귀한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는데 죄가 없어 저 얼굴을 봐라. 천벌을 받아 저 꼴이 된 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슬퍼런 양반가의 위세에 눌려 촌장조차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민우 뒤에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다잡고 민우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쓰고 있던 장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흉측한 화상 자국이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연화는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바닥에 떨어진 숯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널찍한 나무 판자 위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숯 검댕이 묻은 손으로 써 내려간 글자 하나하나에는 피 끓는 억울함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적은 내가 아니라 서씨 가문이다. 그들은 내 남편과 시아버지를 죽이고 도공들의 피땀인 비급을 빼앗았다. 나를 죽이려 불을 지른 것도 그들이다. 하늘이 보고 땅이 증언한다. 연화가 쓴 글을 본 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글을 아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내용을 소리내어 읽자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만들어낸 그 영롱한 비색의 도자기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빚어낼 수 없는 맑고 고귀한 빛깔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도 못하는 병신이 글로 사람을 홀리려 들어 저 헛소리를 믿지 마라. 당장 끌고 가. 집사가 직접 나서 연화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멈춰라, 이곳은 우리 마을이다. 아무리 세도가의 하인이라도 명백한 증거 없이 마을 사람을 함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촌장의 말에 용기를 얻은 마을 청년들이 농기구를 들고 민우의 곁에 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화를 재수없는 과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자랑인 도자기를 빚어낸 장인이자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가여운 이웃이었습니다. 수적 열세에 몰린 집사는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두고 보자. 내 곧 관에 고발하여 너희들 모두 경를 치게 해주마. 그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예고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연화는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숯검댕이 묻은 그 손은 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흙과 불, 그리고 그를 통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우와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군졸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연화가 만든 비색 청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진실은 이 빛깔처럼 투명하니까. 연화는 민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멀리서 동이 터오는 여명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최후의 대결을 앞두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왈패들이 아니었습니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관아의 사령들이 길을 트고 그 뒤로 형암의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연화가 빚은 비색 청자의 소문이 한양 조정에까지 흘러들어가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고을 형암이 직접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길가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끝자락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표정이 도끼 어린 판서댁 부인, 즉 연화의 전 시어머니가 가마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번 기회에 연화를 완전히 매장하고 비법을 되찾으려 작정한 터였습니다. 민우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형암이 대청마루에 좌정하자 서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서판서 부인은 형암 앞으로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나으리, 저 천한 것들이 저희 가문의 가보인 비법서를 훔쳐 달아난 도적들입니다. 저 흉측한 계집은 제 아들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살인자이오니 부디 엄벌에 처하시고 저들이 만든 도자기를 모두 회수하여 주시옵소서. 형암은 날카로운 눈매로 민우와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포졸들이 창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형암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그 청자가 고려의 비색을 재현했다고 들었다. 허나서 부인의 말대로 그것이 훔친 비법으로 만든 것이라면 너희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비법이 본래 누구의 것인지 증명할 방도가 있느냐?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형암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불의 타 반쯤 남은 낡은 서책을 꺼내 공손히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비법은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공의 손끝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 비법이 저들의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귀하다는 진사, 첸사 항아리를 빚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사 항아리. 그것은 붉은색을 내는 안료인 산화동을 사용하여 굽는 것으로 불의 요변을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검게 타버리거나 색이 날아가 버리는 도공들에게는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난제였습니다. 형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가문이 비법의 주인이라 했으니 그 비결을 알고 있겠지. 지금 당장 도공들을 시켜 진사 항아리를 빚어보아라. 서 부인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비법서를 훔쳐갔지만 글자만 알 뿐 그 안에 숨겨진 배합의 묘미와 불의 온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데려온 도공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빚고 유약을 발랐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허둥지둥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연화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흙반죽 앞에 앉았습니다. 물레를 차는 그녀의 발놀림은 경쾌하고도 힘찼습니다. 흙덩이는 그녀의 손길에 따라 순식간에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항아리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약을 바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 끝을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방울방울 유약 그릇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목소리와 흉터에 새겨진 고통을 승화시키는 제의였습니다. 또한 붉은 진사 발색을 돕기 위해 구리 성분이 섞인 특수한 광물 가루를 피와 함께 섞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비법이기도 했습니다. 붉게 물든 유약을 항아리 표면에 바르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하리만치 아름다웠습니다. 서 부인은 그 기괴하고도 신성한 광경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2개의 항아리가 감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연화는 가마 앞을 지키며 불길 속으로 장작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의 흉측한 화상 자국이 불빛을 받아 붉게 타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흉터가 마치 용맹한 장수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민우 역시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땀을 닦아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가마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서 부인 측의 도공들이 만든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기대와 달리 그것은 거무튀튀한 잡색이 섞인 실패작이었습니다. 붉은색은커녕 칙칙한 흙빛만 감돌 뿐이었습니다. 서 부인은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어 연화의 항아리가 꺼내졌습니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가마 속에서 나온 항아리는 햇빛을 받는 순간 찬란한 붉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를 때의 장엄한 붉은 기운과 여인의 수줍은 볼 같은 홍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신비로운 색이었습니다. 푸른 비색의 바탕 위에 피어난 붉은 꽃무늬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형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홀린 듯 다가와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천하의 명품이로다.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피와 땀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걸작이다. 형암은 서 부인을 향해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이 내린 재능을 짓밟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가 씻을 수 없이 무겁다. 여봐라. 저 여인과 그 일당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포졸들이 서 부인과 집사를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억눌려왔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듯 민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의 눈에서도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마을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우의 집 주변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긋한 내음을 풍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들의 도자기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연화와 민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가리던 장옷은 이제 없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것을 흉하다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지켜낸 아름다운 용기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민우가 연화의 머리를 빗겨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연화야, 저기 핀 꽃을 보아라. 네가 만든 도자기 빛깔을 담지 않았느냐. 연화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달싹였습니다. 목의 상처가 아물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기적처럼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거칠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고마, 외워요, 민우 씨. 민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위로 하얀 매와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고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시련을 딛고 다시 타오른 사랑은 그들의 가마 속 불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는 오늘도 흙을 빚는 물레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은 흙으로 빚어 희망으로 구워내고 고통은 불로 태워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도공 부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